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한 달 뒤였습니다. 전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면서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짝을 만난 기분입니다. 전처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의사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며 며칠을 곡기 끊고 흐느끼던 전 남편이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다른 여자와 그녀의 부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10년을 새벽마다 손에 굳은 살 박혀가며 그 사람 학비를 댄 수지는 그 자리에서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수진이 전 남편을 붙잡자 그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 있어? 네가 자발적으로 도장 찍었잖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제가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려 드릴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늦은 밤, 변두리 골목 끝.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 한 곳만이 형광등 불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 책상에는 한수진이 등을 구부린 채 도면 위로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자로 잰 듯 정갈한 선들이 그려질 때마다 가는 손가락이 떨렸지요. 잠시 자세를 풀고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코끝에 미지근한 것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또 코피였지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어요. 수지는 옅은 웃음을 머금으며 휴지로 코를 막고 책상 아래 서랍을 당겼습니다. 낡은 제도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때가 묻은 나무 손잡이, 그 위에 새겨진 글씨 2자. 한석호. 평생 몫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가 임종 직전 손에 쥐어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지요. 서랍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사무실 안에 자그맣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제도기를 두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만지듯이요. 10년 전 아버지는 사람 마음 단단하면 어떤 겨울도 견딘다고, 봄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지요.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는 날, 그날이 바로 수진의 봄이 될 거였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수진은 도면을 챙기고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지요. 오늘이 바로 남편의 의사 국가고시 발표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어둑한 거실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올리고 참기름을 둘렀습니다. 보글보글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워갔어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또 김치찌개요.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따뜻한 거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요. 그놈의 결과는 무슨...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수지는 그 등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즈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신발장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그 짧은 몇 걸음 사이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졌고 발걸음은 위태로웠어요. 수진의 얼굴에 어렸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수진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슬며시 뿌리치고 묵묵히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찰칵 잠금새 걸리는 소리가 거실 끝까지 또렷이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가 벽을 치는 소리. 한 번,
2번, 3번. 그러더니 짐승이 우는 듯한 낮고 처절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또 안 됐어. 또 떨어졌다고.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어요. 수지는 무릎이 풀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10년이었지요. 꼬박 10년.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수진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어요. 애미야, 너 때문이야. 네 기운이 안 좋아. 멀쩡한 내 아들이 너 만난 뒤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박복한 게야. 내 아들 인생 너가 다 망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끝처럼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빙빙 돌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났고 수지는 흠칫 어깨를 떨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어가는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두 손으로 떠받쳐 들었어요.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지요. 여보, 밥 한 술 떠요. 새벽까지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잠시 후 안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나 나 같은 놈 때문에 네 청춘이 다 썩는구나. 내가 없어야 이 지옥이 끝나지, 그치? 수지는 그릇을 든 손이 떨려 찌개가 바닥에 똑 떨어졌어요. 그런 말 마세요.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여보, 내 코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10년 동안 책상 앞에서 보낸 시간 생각하면 저 100번도 더 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힘내요. 네. 수지는 그릇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마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지요.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태윤 씨 의사면허만 나오면 그때는 저도 좀 쉴 수 있겠죠. 10년만 더 참고 견디면 봄날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눈앞이 흐려질까요? 어머님은 제 탓이라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봄은 정말 오기는 오는 건가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수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 안에서 낡은 제도기를 꺼내 나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지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견뎌보자. 수지는 작게 속삭였어요.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이 추위의 끝에 따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새벽을 채워갔어요. 그날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끼니 때마다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어 굳었고 물 한 잔조차 입에 대지 않은 채 며칠을 보냈지요. 수지는 매일 새벽 사무실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달려와 방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며칠 사이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달려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어느 틈에 꺼내놓았는지 검은 캐리어가 펼쳐져 있었지요. 수진아, 나 더는 네 얼굴 볼 염치가 없어. 너 매일 새벽에 코피 쏟으면서 들어오는 거 봤어. 그 모습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더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나를 사랑하면 제발 나를 버려줘. 너 볼 때마다 내 무능함이 칼이 되어 심장을 찔러. 이대로 가다간 내가 너 망쳐. 네 청춘,
네 사무실,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다 망쳐. 남편이 수진의 손을 놓고 캐리어로 다가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거칠게 닫히는 캐리어 지퍼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 등을 향해 무너지듯 다가가 매달렸지요. 안 돼요. 여보, 안 돼요. 저 더 벌 수 있어요. 야간 작업도 받을 수 있고 일감도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같이 가요. 수지는 그의 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흐느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지요.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애미야, 그만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장했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 매달릴수록 내 아들 더 시들어. 너 옆에 있는 게 우리 아들한테는 약이 아니라 독이여.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고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잡고 남편에게서 떼어놓았어요. 손길이 어찌나 매정하던지 수진은 휘청 뒤로 밀려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한 칸에 남편의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인주통과 도장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남편이 그제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 말 하나만 더 할게. 어머니 모실 집이 필요해. 이 집, 너 아버지 유산이고 100% 네 명의인 거 알아. 근데 절반만, 딱 절반만 내 명의로 돌려주면 안 될까? 카드도 한 장만 줘. 어머니 약값이라도 챙겨드려야 하니까. 그 정도만 받으면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날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올려다보았어요.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50% 지분을 떼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 톱밥을 마시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 두신 수진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두 사람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사랑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정말 욕심일까요? 태윤 씨는 며칠째 곡기를 끊었고 어머님은 제 탓이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 절반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종이 한 장을 끌어안고 있겠어요. 그저 멀리서라도 두 분 평안하게만 사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인주의 도장 끝을 묻혔지요. 손이 너무 떨려서 도장이 인주통 옆으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잡아 종이 위로 끌어왔어요. 여기 찍어. 수지는 눈을 질끈 감고 종이 위에 도장을 꾹 눌렀어요. 톡 가벼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그 작은 소리가 수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자 손에서 힘이 빠져 도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또르르 굴러가 식탁 다리 옆에서 멈췄지요. 수지는 그 도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카드 한도 넉넉해요. 어머니 약간 모자라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마치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카드를 집어 봉투에 챙겨 넣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수지는 묘한 울림이 귓가에 스치는 걸 느꼈어요. 분명 슬픈 말인데 어딘가 가벼운 음색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위화감을 곧 떨쳐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 목소리가 다 그러려니 다독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겨 넣었어요. 아버지의 제도기와 일기장이 든 상자도 꼭 가슴에 안았지요. 집을 절반이나 떼어들인 마당에 어머니가 머무르실 곳까지 빼앗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분간 사무실 한켠 작은 골방에서 지내면 될 일이었지요. 여보, 어머님, 두 분 편히 계세요. 저는 사무실 쪽에 잠깐 머물 때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써 가다듬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했고 남편은 그제야 시선을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묘하게 안도하는 듯도 했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도 했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을 마지막까지 미안함으로만 읽고 싶었어요. 여행 가방 바퀴 소리와 함께 수진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굽히는데 10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그 현관이 오늘따라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문을 열기 직전 수진은 잠시 멈춰서서 거실을 돌아보았어요. 식탁 다리 옆에 떨어져 있는 도장이 인주가 묻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지요. 그 작은 붉은 자국이 마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수진의 얼굴에 와닿는 순간 수진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집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밤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밤 수진은 사무실 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자재를 쌓아두던 작은 방이었지요. 한켠에 접이식 침대를 펴고 그 위에 가만히 걸터 앉았어요. 가슴에 안고 온 낡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 2권,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밤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책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지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수진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기억은 10수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수진이 24살이던 해 대학 졸업반 봄날이었지요. 그때 수진은 학교 근처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의예과 후배였던 태윤이 매일 사무실 앞 벤치에서 수진을 기다리곤 했어요. 손에는 늘 컵라면 2개와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지요. 수진 누나, 오늘도 늦었네요. 라면 다 식기 전에 빨리 와요. 태윤의 그 환한 웃음이 그땐 그렇게 다정해 보였어요. 수진은 사무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벤치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었고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나눠 먹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오르던 그 따뜻한 김. 누나, 내가 의사만 되면 누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누나 아버님 인장도 내가 평생 지켜드릴게. 누나 인테리어 일도 내가 든든하게 받쳐줄게. 약속해. 태윤은 그렇게 말하며 수진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손가락으로 살살 만지면서요. 수진은 그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선량한 청년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해 가을,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어요. 폐 깊숙한 곳까지 톱밥이 들어차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사신 분이 결국 그 톱밥 때문에
무너지신 거였지요. 수진이 병상을 지키던 마지막 밤, 아버지는 야윈 손으로 수진의 손목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이 집 문서랑 인장. 너 줄게.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너 머리 누일 때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그 생각 하나로 이만큼 모았어. 절대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라. 알겠지?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나 태윤 씨 믿어. 저 사람 선량하잖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걱정 마, 아빠. 아버지는 한참을 수진의 얼굴만 바라보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베개 밑에 두셨던 낡은 제도기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수진아, 사람을 믿는 건 좋다. 근데 너 손에 든 이 기술하고 이 인장만은 절대 놓지 마. 알았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 사흘 동안 태윤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였지요. 친척 한 분이 태윤에게 물으셨어요. 자네 신랑인가? 네,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태윤의 그 말이 수진의 귀에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어요. 빈소 한켠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태윤이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누나 가족이야. 아버님 몫까지 내가 다 할게.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태윤은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수지는 인테리어 사무실 일을 계속했지요. 그러나 그 길은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태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수지는 현장에서 거친 일들을 도맡았어요. 새벽이면 자재 창고에서 무거운 합판을 옮겼고 한낮에는 직접 드릴을 들고 벽에 구멍을 뚫었지요. 거친 드릴 소리에 귀가 멍해질 때까지요. 어떤 날은 페인트통을 짊어지고 5층 계단을 10번도 넘게 오르내렸어요. 손톱 밑에는 늘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태윤이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독서실까지 직접 가져다 주었지요. 태윤은 첫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가 나는 날이면 태윤은 을에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수지는 그 방문 앞을 서성이다 어렵사리 안으로 들어가 태윤의 등을 토닥였지요. 여보, 괜찮아요. 시험이 어디 쉽나요? 한 번 더 도전하면 되지요. 저 든든하게 받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수지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었어요. 태윤의 어깨가 처질수록 자기 어깨를 더 곧게 펴려 애썼지요. 그렇게 7번이 흘렀고 8번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진의 청춘은 작은 사무실과 거친 현장과 컵라면, 봉지 사이에서 천천히 시들어갔어요. 손톱 밑에 박힌 시멘트 가루보다 태윤 씨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그 표정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그 사람 어깨가 무너질 때마다 제 등이 더 곧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0년. 길다면 길지만 우리 두 사람 사랑에 비하면 짧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지탱해준 단 하나의 기둥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 이 인장, 이 기술이 결국 우리 두 사람 행복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걸까요? 수지는 일기장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린 작은 인장이 어쩐지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또렷이 떠올랐지요. 사람을 믿는 건 좋다. 그러나 너 손에 든 이 기술하고 이 인장만은 절대 놓지 마라. 수지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어요. 집 절반을 그렇게 쉽게 내어준 자기 손이, 도장을 그렇게 떨면서도 끝내 찍어버린 자기 손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인주가 묻은 채 굳어가는 도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사무실 골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현장 일을 2군데나 더 받아 하루를 빠듯하게 보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옛집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지, 남편은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그런 걱정이 새벽마다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에도 답이 없었지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수지는 시장에 들러 멸치볶음과 무나물, 어머님이 잘 드시던 도라지 무침까지 정성껏 만들어 통에 담았어요. 그 통들을 보자기에 싸들고 옛집으로 향했지요. 골목 어귀에 들어선 순간 수지는 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지요. 검은색의 윤이 반들반들 흐르는 외제차였습니다. 누구 차일까? 손님이 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며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현관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닌 듯 했지요. 그리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톡하고 터지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샴페인 코르크 마개가 빠지는 소리였어요. 짤랑, 짤랑, 잔이 부딪히는 맑은 금속음이 그 뒤를 이었지요. 수지는 보자기를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님을 부르신 모양인가. 잠시 망설이던 수지는 도어록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6자리를 눌렀지요. 띠리릭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쇠가 풀렸어요. 여전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안도가 되었어요. 이 집이 아직 자기 영역이라는 작은 증거 같았지요. 수지는 살그머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 벗는 자리 한쪽에 처음 보는 검은 구두 2켤레와 굽 높은 여자 구두 1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한층 또렷해졌어요. 수지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거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수지는 자기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단정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요. 와이셔츠 깃은 빳빳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윤이 흐르는 포마드까지 발려 있었지요.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음도 끊었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혈색이 좋았어요. 그 옆에는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점잖아 보이는 중년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부부 중 남자분이 잔을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자, 우리 임 선생. 턱거리긴 해도 합격은 합격이지. 내 딸 윤서랑 잘해봐. 이제 고생 끝이야. 수진의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임 선생. 합격. 턱걸이.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굴러떨어졌지요. 남편이 잔을 마주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능청스럽던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전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야 제 인생의 진정한 짝을 만난 기분입니다. 윤서 씨한테 평생 잘하겠습니다. 남편이 옆에 선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해 보이던지요. 전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면서요. 임 선생 같은 분을 두고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들었지요. 남편이 잠시 눈을 내리깔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 부족함이지요.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수진의 손에서 보자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통들이 굴러나오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통 하나가 깨지며 멸치볶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비릿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복도를 채워갔어요. 내 귀가 잘못된 걸까요? 저 사람이 지금 정장을 입고 있어요. 턱걸이 합격이라뇨. 그럼 한 달 전 그 발표 날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며 방 안에서 흐느끼던 그 사람이, 며칠을 곡기를 끊었다던 그 사람이 지금 정장을 입고 술잔을 들고 있어요.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라뇨. 그게 저라는 겁니까? 10년을 새벽마다 코피 쏟으며 저 사람 입에 들어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 제가 말입니까? 아버님이 남기신 집 절반까지 떼어드린 제가, 거주할 자리까지 비워드린 제가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라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거실 안에서 또 한 번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지요. 수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새벽이, 컵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봄날이 한꺼번에 발밑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소리였지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든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들키는 순간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흩어진 통들을 다시 보자기에 주워 담고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어요. 골목 어기 가로등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긴 채 가만히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야 집 현관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와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어요. 임 선생, 우리 윤서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들어가십시오. 태윤이 현관 앞에서 깍듯이 허리를 굽혔어요. 세 사람이 검은 외제차에 올라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수지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지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수지는 보자기를 발치에 내려놓고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윤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에 태윤이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익숙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 모습이 또렷이 보이자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달려가 태윤의 코트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너 사람 맞니? 합격했으면서 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어? 왜 며칠을 굶는 신용까지 했어? 내가 네 학비 대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합격 사실 숨기고 날 버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갈라져 흩어졌어요. 태윤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코트 자락이 사르락 소리를 내며 펴졌지요. 증거 있어? 합격 알고 있었다는 증거. 내가 너한테 사기쳤다는 증거. 너 그날 자발적으로 도장 찍었어. 집 절반도 네 발로 넘겼고
카드도 네가 줬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태윤의 말투는 너무도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수지는 휘청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리며 그 젊은 여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요. 여보,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가서. 누구세요? 윤서가 수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태윤이 재빨리 윤서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윤서 씨, 신경 쓰지 마. 저 여자야. 내가 말했던 그 전 여자. 나 고시생 때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여자가 이제 와서 내 면허 보고 다시 매달리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윤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마. 윤서 씨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들러붙는다니까. 한 달째 사무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협박 문자 보내고. 태윤의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오는데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수지는 자기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윤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희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조치 들어갑니다. 그때 안에서 갑순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굵은 천이렴이 한 움큼 쥐어 있었지요. 이게 누가 와서 우리 아들 잡고 있어. 부정하게 이혼한 전처가 어디서 다시 기어들어와. 우리 아들 운수 막힌다, 막혀. 갑순이 소금을 수진의 얼굴을 향해 휙 뿌렸어요. 거친 소금알이 수진의 이마와 뺨에 따끔하게 박혔지요. 한 알갱이가 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휘청거렸어요. 그 틈을 타 갑순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요. 수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골목바닥에 긁혀 따끔거렸어요. 가라고. 다시는 이 골목에 발 들이지 마. 우리 아들 새장가 가는 길 막지 말고. 갑순이 발까지 굴렀어요. 윤서가 그 모습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태윤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또각또각 그 구두 굽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바닥을 펴보았어요. 손바닥에 묻은 모래알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지요. 눈물이 차오르는데 어쩐지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더 따갑네요. 저 여자는 저를 비웃었어요. 태윤의 저 차가운 눈빛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봄날부터 저 사람한테 저는 그저 자기 미래를 떠받쳐줄 사다리였던 거지요. 사다리가 끝나는 곳에서 발길질로 차서 버려야 할 물건이었던 거고요. 그래요. 당신들이 저를 짐승 취급한다면 저도 더는 사람답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말씀, 이 기술하고 이 인장만은 절대 놓지 말라던 그 말씀, 오늘부로 똑바로 새겨듣겠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에 묻은 모래와 소금알을 손으로 털어냈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표정은 1시간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식고 또 식어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 한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지요. 김 변호사. 작년 인테리어 분쟁 건으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김 변호사와의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수지는 골방으로 돌아왔지요.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 한낮의 풍경이 자꾸 되감겼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태윤의 웃음, 갑순의 손에서 흩날리던 굵은 소금알, 윤서의 멀어지는 구두 굽조리. 그 모든 장면이 차곡차곡 마음 한구석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늘 이른 시간부터 자제 견적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던 책상 위 유선 전화기가 그날따라 조용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래처 박 사장이었지요. 작년에 신축 빌라 인테리어를 함께 진행했고 다음 달부터 5채를 더 맡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지요? 수지는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사장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지요. 평소의 호탕한 음색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어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달부터 잡혔던 빌라 5채 건 저희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사장님, 왜요? 견적에 문제가 있었나요? 단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 실망입니다. 남편 곳이 뒷바라지하다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았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어제 우리 사무실로 사진 한 장이 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사장님이 어떤 남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거기에 손글씨로 설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 못합니다. 박 사장님, 사진이요? 그런 사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사장님, 사정 말씀해봐야 입장만 곤란해집니다. 그쪽에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다른 일로 뵙지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곧 미친 사람처럼 다른 거래처들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거의 같은 이야기였지요. 익명의 우편물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었다. 동종업계에서 이런 소문이 도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오후가 되자 수진의 책상 위에도 그 익명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누군가가 친절하게도 수진에게도 보내준 것이었지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수진의 옆모습이었지만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성이 어설펐어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기에는 충분히 속을 만한 사진이었지요. 이런 식이구나.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뒷장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여자, 인테리어 맡기지 마세요. 글씨체에 묘하게 갑순의 손글씨 흔적이 비쳤지요. 수지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습니다. 증거 1번이라고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그 시각 옛집 거실에서는 태윤이 윤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찌나 진심 어린 흐느낌인지 윤서마저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였지요. 윤서 씨, 그 여자 진짜 무서워. 어제 그 일 있은 뒤에도 사무실 근처로 또 찾아왔어. 협박 문자도 계속 와. 태윤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윤서를 올려다보았어요. 윤서가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태윤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쪽이 그렇게 나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차갑고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진 씨 맞으시지요? 오윤서입니다. 수진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뛰었어요. 윤서는 인사도 없이 곧장 본론을 꺼냈지요. 임태윤 씨, 그 사람 과거가 불쌍해서 제가 거두어 준 거예요. 한수진 씨 같은 여자한테 더는 안 당하게 제가 지킬 거고요. 한 번만 더 그 사람 주변에 얼씬거리면, 한 번만 더 사업에 손대면 저희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스토킹 처벌법 적용 들어갑니다.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어라 한마디를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지요.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한 번만 들어주세요. 윤서 씨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격 사실을 한 달 동안 숨기고 저를 사기로 이혼시켰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그 사진도 합성이고 거래처에 뿌려진 우편물도 다 그 사람 짓이. 끊겠습니다. 전화가 그대로 끊어졌어요. 수지는 한참을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았지요. 화면 위에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와 뺨에 어제 골목에서 긁힌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견적서들, 받지 않는 전화기, 익명 우편물이 들어있던 봉투. 그 모든 풍경이 어제까지의 자기 인생과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낯설었지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 안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캐비닛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년 동안 모아둔 가계부 12권과 태윤의 학비와 생활비를 입금한 통장 10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합성 사진과 익명 편지지를 함께 챙겨 넣었지요. 가방 옆쪽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인장도 두었어요. 제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10년의 땀방울이 불륜이라는 두 글자에 다 타버렸어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단골 사장님이 실망입니다. 한마디로 저를 끊어냈지요. 태윤 씨, 당신은 제 일터까지 건드렸어요.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자부심인데 이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윤서 씨도 진실을 듣지 않으시겠다면 좋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만들 테니까요. 당신들이 합성 사진 한 장으로 제 밥줄을 끊었다면 저는 10년치 진짜 종이 다발로 당신들 인생을 끊어내겠습니다. 수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작은 잠금새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또렷이 울렸지요. 그 소리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골방 생활이 길어지자 수지는 결국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 변두리 골목 끝에 낡은 건물 4층.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제도기와 일기장이 가지런히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부모님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튿날은 친정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아버지가 홀로 수진을 키우셨지요. 그 아버지마저 10수년 뒤 폐 깊숙이 들어찬 톱밥에 무너지셨던 것입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두 분 다 모셨어요. 이제는 두 분 모두 같은 자리에서 모셔야 했지요. 수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금치 한 단, 도라지 한 줌, 고사리,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셨다던 동태포.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차분해져 있었어요. 부엌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도라지를 손질하는데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수진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셨지요.
시금치는 줄기 끝이 분홍빛으로 도는 게 단맛이 좋다고 도라지는 가는 것보다 굵은 것을 골라야 무쳤을 때 씹는 맛이 있다고 어머니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수진이 결혼하면 이거 다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날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에는 수진이 좋아하던 골뱅이 한 캔과 어머니가 무치려고 사오신 도라지가 들어있었지요. 봉지 안의 도라지는 그날 결국 묻혀지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수진은 어머니 없이 결혼했고 그래서 시댁에 가서 모든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어요. 갑순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명절 음식을 만들었고 시댁 제사상을 차렸지요. 그 10년 동안 정작 자기 친정 제사는 마음 놓고 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갑순이 늘 시댁 일정 먼저 챙기라며 핑계를 댔으니까요. 어머니 기일 아침이면 수지는 새벽에 잠시 부모님 사진 앞에 사과 한 알 놓고 두 손 모으는 것이 전부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10년 동안 제대로 못 차려드렸지요. 그 사람 조상 제사밥은 매년 정성껏 올렸으면서 정작 우리 엄마 아빠 상에는 시금치 한 접시 변변히 못 올렸네요. 올해부터는 다를 거예요.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매년 제가 직접 정성껏 모실게요. 수지는 시금치를 데쳐 참기름과 마늘로 무쳤어요. 고소한 냄새가 좁은 원룸 안에 그득히 퍼졌지요. 도라지를 데쳐 새빨갛게 무쳐내고 동태포는 계란옷을 입혀 부쳤습니다. 탕국도 한솥 끓였어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다시마와 멸치 육수에 한참을 우려내자 어머니 손맛 비슷한 그 맑은 국물이 우러나왔지요. 오후 2시쯤 작은 교자상을 펴고 흰볼을 깔았어요. 부모님 사진 2장을 가운데에 놓고 그 앞에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시금치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동태전, 사과 한 알, 배 한 알. 마지막으로 술잔에 청주를 따랐지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동안 잘 못 차려드려서 미안해요. 오늘은 마음 편히 드세요. 수진의 눈에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어요. 며칠 동안 골목 바닥에 주저앉고 사무실에서 합성 사진을 받으면서도 한 방울도 안 흘리던 눈물이 부모님 앞에서야 천천히 떨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원룸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수지는 흠칫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올 일이 없었거든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현관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지요. 한수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갑순이었어요.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아냈을까? 수진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 보아야 할 사람이라면 오늘 같은 날이 좋겠다 싶었지요. 수지는 차분하게 도어록을 풀고 문을 열었어요. 갑순이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지요. 비닐봉지 안에서 굵은 소금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갑수는 그 차분함이 더 거슬렸는지 콧방귀를 뀌며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원룸 안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어쩔 거야? 어디서 부정한 여자애가 시어미한테 큰 소리야. 갑순이 원룸 안을 빠르게 둘러보다 교자상 위 제사 음식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 영정 사진과 정갈하게 차려진 나물들.
갑순의 눈빛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죽은 여자 밥상 차릴 돈은 있고 우리 아들 줄 생활비는 아깝냐? 이 재수 없는 상 당장 치워. 갑순이 다음 말을 잇기도 전에 발끝으로 교자상 모서리를 거칠게 걷어찼지요. 그릇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탕국 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과 무 조각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시금치 무침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동태전이 슬리퍼 자국에 뭉개졌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동태전이요. 이게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부정한 기운이요. 죽은 사람 기운이 산 사람 발목 잡는 거요. 끊어야 해, 끊어야 한다고. 갑순이 비닐봉지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영정 사진을 향해 휙 뿌렸어요. 거친 소금알이 부모님 사진 위에 우두두 떨어졌지요. 어머니의 환한 웃음 위에 아버지의 점잖은 표정 위에 소금알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사진 위에 떨어진 소금알을 보는데 시간이 한순간 멎은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시다 돌려받지 못한 그 도라지 봉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가 마지막 숨결로 부르시던 수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두 분이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셨는지, 두 분이 수진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음 한가운데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갑순이 뿌린 소금알이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도 갑순의 고함도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갑순 쪽으로 걸어갔어요. 갑순이 또 한 움큼 소금을 쥐려는 손목을 수진이 단단히 잡았지요.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랬지.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갑순이 흠칫하며 손목을 빼려 했지만 수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이름 그 더러운 입으로 부르지 마. 우리 아빠 사진에 소금 뿌리지 마. 이거 안 나. 어디서 시어미를 잡아. 갑순이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빼더니 무언가 묘책이라도 떠오른 듯 그 자리에서 휘청하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다리를 끌어안고 어이쿠 소리를 한번 크게 내더니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요. 태윤아, 태윤아, 너희 마누라가 시어미를 때렸어. 어서 와. 수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갈라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지요. 수진의 입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깨진 그릇들 사이에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부러진 척, 맞은 척. 다 하세요.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갑순이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휴대전화를 든 손이 잠깐 멈췄지요. 며느리가 자기를 밀쳤다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그러나 갑순의 다리는 멀쩡했어요. 자기 발로 일어나 비닐봉지를 챙기고 원룸을 나가는 그 다리가요. 문이 쾅 닫힌 뒤 원룸 안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깨진 그릇과 흩어진 나물 사이로 탕국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뜨거워지고 머리가 텅 비었다가 다시 또렷해지고 그렇게 몇 차례 흔들린 끝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시금치 무침을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슬리퍼 자국이 묻은 동태전도 한 조각 집었고 으깨진 도라지 무침도 한 줌 손에 모았지요. 어머니가 사오시다 결국 묻혀지지 못한 그 도라지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가장 아쉬워하신 일이 어쩌면 그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천천히 한 입씩 부모님 영정 사진 앞에서요. 모래알 같은 식감이 입안에서 부서졌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입씩 삼킬 때마다 두 뺨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다 드시고 가세요. 이 못난 딸이 차린 거니까. 누가 짓밟아도 두 분이 드실 거니까. 엄마, 죄송해요. 저런 인간들을 식구라고 믿고 10년을 살았어요. 엄마 밥상 한 번 제대로 못 차려드린 그 10년을 저는 두 번 다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눈물이 안 나옵니다. 태윤 씨,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제가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게요. 당신들이 우리 엄마 영정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 하나란 알을 제가 당신들 인생 위에 똑같이 뿌려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손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천천히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지요. 신호가 두 번 가기 전에 상대편이 받았어요. 변호사님, 한수진입니다. 약속하신 그 자료들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생겼습니다. 오윤서 씨라는 분 연락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단단했지요. 영정 사진 위에 떨어진 소금알 몇 개가 부모님의 환한 웃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그 소금알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하나하나 집어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기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알아냈는지는 묻지 않았지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던 수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윤서가 듣게 될까? 어떤 한 문장이어야 그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수지는 짧게 적었습니다. 오윤서 씨,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걸 종이로 증명할 수 있어요. 통장 10건과 손글씨 메모한 묶음, 그리고 임태윤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합격 통지 문자 캡처. 그것만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 후로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은 1시간 가까이 오지 않았지요. 수지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부 12권, 통장 10권, 어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합성 사진과 손글씨 봉투, 그리고 김 변호사가 따로 확보해둔 한 묶음의 메시지 캡처본. 종이 다발이 두툼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윤서의 짧은 답이 와 있었어요. 오후 3시 그 사람과는 무관한 카페 한 곳을 정해드릴게요. 거기서 1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도심 변두리의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한적한 시간대에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지요. 수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은 발치에 두지 않고 옆 의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윤서가 와서 가장 먼저 가방의 무게를 눈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지요. 3시 정각 윤서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코트에 한 톨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어쩐지 며칠 사이 짙어진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그 한 달 사이 무언가 마음 한쪽이 자꾸만 걸렸는지도 모르겠다고 수진은 그렇게 짐작했어요. 윤서는 수진의 자리를 발견하자 잠시 멈춰서서 한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번 옆 의자 위에 놓인 가방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수진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오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윤서 씨.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윤서는 곧장 본론을 꺼냈지요. 종이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보여주세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거짓이면 거짓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요. 수지는 가방을 열어 가장 위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문서였습니다. 임태윤이 어머니 갑순에게 보낸 메시지 한 줄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발신 날짜는 2달 전, 시간은 오전 11시 42분. 합격 발표 당일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이제 계획대로 시작하면 돼요. 수지는 그 종이를 윤서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윤서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윤서의 표정이 굳어갔지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두 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합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발표 당일 저녁에 떨어졌다며 방에서 흐느꼈고 며칠 곡기를 끄는 척했고 결국 저를 사기 이혼시켰지요. 윤서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잡고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캡처 화면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너무합니다. 수지는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안에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단한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가방에서 통장 한 개를 꺼냈어요. 빛바랜 표지에 손글씨로 적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태윤 학비 입금. 이어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통장. 한 권씩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쳤지요. 그렇게 10개의 통장이 책상 한 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학비, 교재비, 생활비 내역이에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요. 통장 첫 장에는 발급 도장이 찍혀 있고 매 입금 내역마다 은행 거래 도장이 따로 박혀 있습니다. 위조하려면 은행을 매수해야 하지요. 수지는 통장 한 개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겨 보였어요. 도장이 찍힌 면이 손에 닿을 때마다 톡톡 종이 소리가 났지요. 윤서의 시선이 그 도장들에 머물렀습니다. 한 면에 빼곡히 찍힌 입금 도장 옆에는 손글씨로 교재비, 응시료, 독서실비, 식대까지 일일이 메모되어 있었어요. 10년치 메모였지요. 이건 윤서의 입에서 한 단어가 나오다 멎었어요. 수지는 그 옆에 다른 묶음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자재 영수증과 공사일지였지요. 같은 시기에 제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보여드리는 자료예요. 이 영수증 날짜와 통장 입금 날짜가 같은 주에 잡혀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합판을 들어 올렸고 어느 빌라에서 페인트통을 짊어졌고 그날 받은 일당이 며칠 뒤 그 사람 학원비로 입금되었어요. 그렇게 10년이요. 윤서가 천천히 통장 한 개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사이 수지는 가방에서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 날짜였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누나, 아버님 곁에 끝까지 있어. 내가 누나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주 자리 평생 책임지고 지킬게. 누나 인생 내가 다 지켜줄게. 10년 전 문자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윤서의 손가락 끝이 떨림에서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가방을 끌어당겨 휴대전화를 꺼냈지요.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어떤 메시지 창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윤서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입에 가져갔어요. 수지는 그 화면 위에 떠 있는 대화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임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2달 전 어느 날의 메시지가 또렷이 떠 있었지요. 윤서 씨, 그 사람은 내가 고시생일 때 다른 남자랑 도망간 여자야. 아버님 유산이라는 집까지 다 챙겨서 나갔어. 더는 그 여자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면 좋겠어. 발신 날짜는 합격 발표 사흘 뒤였어요. 수진이 통장에 마지막 학원비를 입금하고 그 사람의 도시락을 싸들고 독서실까지 직접 가져다 준 그 주였습니다. 같은 주예요, 윤서 씨.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어요. 윤서는 휴대전화 화면과 책상 위의 통장 도장 날짜를 번갈아 보았지요. 두 날짜가 같은 주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쪽에는 도망간 여자라고 적었고 한쪽에는 학원비를 받아 챙겼던 거예요. 윤서의 두 어깨가 한 차례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태윤 씨가 저한테는 당신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다고, 아버님 유산까지 다 챙겨서 도망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친구들한테 그 말을 2달 동안 했어요. 그러셨겠지요. 저한테는 곧 데리러 오겠다. 미안하지만 잠시 떠난다. 어머니 모실 자리만 마련하고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합격하자마자 떨어졌다는 거짓말과 함께요. 수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직전 임태윤이 수진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수진아, 사랑해. 미안하지만 잠시 보내줘. 어머니 모실 자리만 마련하고 다시 찾으러 갈게. 그때까지만 견뎌줘. 발신 날짜는 합격 발표 다음 날이었지요. 윤서의 손이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한참을 책상 위 종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통장 10개, 영수증 묶음, 아버지 임종 직전의 문자, 그리고 이혼 직전의 마지막 메시지. 윤서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녹취록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제 굳은 살 박힌 손과 이 낡은 통장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태윤 씨, 당신이 10년 동안 세운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윤서 씨의 손이 떨리는 그 진동만큼 당신의 인생도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거짓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진짜 종이, 진짜 도장, 진짜 굳은 살. 이것뿐이었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윤서 씨,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는 10년 동안 제 청춘과 골수를 빨아먹고 산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진 만큼 그 사람 통장에 꽂아준 돈들이지요. 수지는 자기 손을 책상 위에 가만히 펴 보였습니다. 거친 손바닥과 굵어진 손가락 마디가 카페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또렷이 드러났어요. 그 손바닥 옆에 펼쳐진 통장 도장들이 그 10년을 또박또박 적어두고 있었지요. 윤서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려놓았어요. 단정한 손톱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한수진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전 그 골목에서 한수진 씨한테 했던 말, 통화로 했던 협박, 저희 변호사 통해서 보낸 경고장, 그 모든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꼭두각시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까 됐어요. 수지는 자기 손 위에 올라온 윤서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두 손이 책상 위 통장들 사이에서 한번 단단히 맞물렸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적대적 관계에서 무엇인가 다른 관계로 옮겨가고 있었지요. 오윤서 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요. 그 사람 다음 주에 첫 출근이지요. 그 자리에 윤서 씨도 아버님도 함께 계셔주세요. 저도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에 갈 거예요. 더는 어디서도 그 사람이 그 면허로 살아가지 못하게요.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이 한순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에 펼쳐진 통장 한 개를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어왔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명까지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끝까지 살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손가락 끝에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까지 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옆에서 갑순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게 다 이 어미 덕이요. 잘 다녀와라. 첫 출근 잘하고. 네, 어머니. 다녀와서 좋은 데서 한턱 쏠게요. 태유는 어머니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현관을 나섰어요. 윤서가 보낸 차를 타고 가는 그 길 위에서 태유는 휴대전화로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임태윤 의사. 어딘가에 곧 자기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입가가 자꾸 풀어졌지요. 병원 로비에 들어선 시각은 오전 8시 반이었어요. 새하얀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환한 조명이 태윤을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지요. 임태윤 선생님이시지요. 원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윤은 어깨를 한번 펴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는 오병 원장이 등을 돌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쩐 일인지 윤서도 함께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윤서의 맞은편 회의실 한쪽에는 단정한 정장의 여자 한 명과 그 옆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태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여자는 수진이었어요. 그 옆 양복 차림의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손에 들고 있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그가 누구인지 짐작해 했지요. 여보. 윤서 씨. 그리고 너가 여기 어떻게. 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오병 원장이 그제야 천천히 의자를 돌려 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차갑던지 태윤은 한순간 자기 발끝을 내려다볼 뻔했지요. 임군, 거기 앉게. 오병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태윤이 마지못해 빈 의자에 앉자 오병 원장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임군, 자네가 우리 병원에 임용되기로 한 건 오늘부로 무효일세. 네, 원장님. 그게 무슨. 내가 며칠 전 우리 윤서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직접 한수진 씨를 만나 통장과 자료들을 두 눈으로 확인했네. 자네가 자네 어머니께 보낸 합격 통지 메시지도 보았고 사기 이혼 진행 당시 한수진 씨한테 보낸 위선적인 메시지들도 다 보았어. 입금 도장 10년치, 자재 영수증, 한수진 씨가 일하던 현장 사진까지 전부. 태윤의 얼굴이 단숨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병 원장이 책상 위에 두 손을 차분히 모았지요. 임군, 자네 같은 인성 파탄자는 우리 병원에 필요 없네.
환자 손을 잡는 의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언지 아나? 사람으로서의 도리야. 자네는 그게 없어. 10년 동안 자네 학비를 댄 여자를 자네 발판이 다 닳고 나니 사기로 버렸지. 그런 사람이 환자를 어떻게 살리겠나? 원장님, 오해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임군. 오 병원장의 목소리가 한 단계 낮게 깔렸어요. 태윤의 입이 그 자리에서 다물어졌지요. 자네가 가진 그 면허, 그거 내가 없애지는 못해도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도 그 면허로 밥 벌어먹지 못하게는 할 수 있네. 내가 누군지 알지. 협의회에 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동안 내 딸 인생 농락한 대가일세. 각오하게. 태윤은 입을 벌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윤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한층 야위어 있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윤서는 태윤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내 인생에서 사라지세요. 사기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가족 앞에도, 내 친구들 앞에도. 윤서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박아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 옆자리로 돌아가 다시 단정하게 앉았지요. 태윤의 입가에서 무언가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변명도 사과도 아닌 그저 짐승이 다친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었지요. 그때 수진 옆에 양복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임태윤 씨, 김 변호사입니다. 사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청구 금액은 합산 7억 5천만 원이고요. 더불어 이혼 당시 사기로 양도받으신 부동산 지분 50%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통보 송달은 이 자리에서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압류? 네. 임태윤 씨와 모친 조갑순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입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매매증 여담보 설정 모두 불가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부로 명도 절차도 함께 시작되며 두 분의 거주는 임시처분 결정에 의해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윤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는 그 손이 말이지요. 수지는 그 떨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차갑게, 끝까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어깨에 다시 메고 의자를 가지런히 밀어 넣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태윤 쪽으로 한번 시선을 던졌지요. 임태윤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뵐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회의실 문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닫혔지요. 그 다음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 병원장은 그날 오후 의료계 주요 협의회에 임태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짧게 흘렸어요. 의료계 거물 한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한 줄로 충분했지요. 다음 주 월요일 태윤이 서울 강북의 한 중견 종합병원 면접 자리에 나섰을 때였어요. 정장을 다시 다려입고 한참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진 뒤 면접실 앞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면접 시작 10분 전 인사 담당자가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 선생님, 사정상 채용이 어렵게 되었어요. 짧은 한마디 뒤로 어떤 설명도 이어지지 않았지요. 태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발길을 돌렸어요. 그 다음 주 경기도의 한 지방 종합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채용 취소 문자가 그의 휴대전화에 도착했어요. 임태윤 선생님, 내부 사정으로 본 채용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그 문자를 한참을 들여다보다 병원 로비 한쪽 벤치에 주저앉았지요. 세 번째 병원에서는 아예 이력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막혔어요. 인사팀에서 따로 연락도 주지 않았지요. 그쯤 되자 태우는 더는 어디에도 이력서를 넣지 못했습니다. 가압류 집행 당일 갑순과 태우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집행관이 두 사람에게 통보 서류를 건넸고 그 자리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수진이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비밀번호가 이번에는 갑순과 태윤의 손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 것이었지요. 갑순이 집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아끼던 한복 보따리와 알록달록한 가방 몇 개가 그녀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갑순이 어디서 새 며느리한테 들으셨는지 모를 거친 표현을 늘어놓으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골목 끝 슈퍼 사장이 작게 혀를 차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옆 빌라 할머니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집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김 변호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보고받았습니다. 사기 이혼 재산분할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도 빠르게 진행되어 태윤이 받았던 부동산 지분 50%가 환수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와 적금도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처분되었어요. 의사 면허 종이 한 장 외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지요. 며칠 뒤 태윤이 수진의 사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면도도 못한 얼굴에 야윈 어깨로요. 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자 그가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수진아,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나 의사잖아. 면허 있잖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 갚을게. 이자까지 다 갚을 거야.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지는 사무실 문턱에 선 채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무릎 꿇은 당신의 모습이 참 작아 보이네요. 10년 동안 제가 우러러봤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의사 면허, 그래요. 이제 그 종이장이나 평생 가슴에 품고 사세요. 당신이 시험에 떨어졌다며 며칠 곡기를 끊는 신용을 했을 때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2시까지 도면을 가리고 있었어요. 코피를 닦으면서요. 그런 제가 지금 당신의 사과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10년치 새벽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태윤 씨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앞은 사적 면담 장소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돌아가 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시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수지는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또렷이 울렸지요. 문 너머에서 태윤이 무어라 한참을 외치고 있었지만 수지는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두면 한 장을 펼쳤어요. 다음 주에 들어갈 작은 카페 리모델링 도면이었지요. 새로 들어온 일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자를 따라 천천히 선을 그렸어요. 그 손가락은 더는 떨리지 않았지요. 도면 위에 그어지는 한 줄 한 줄의 선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베란다 창 너머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봄날이었지요. 수지는 아버지의 낡은 제도기로 직접 설계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원목 마루에서는 향긋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고 한쪽 벽에는
부모님 사진 2장이 단정한 액자 안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웃음과 아버지의 점잖은 표정 위에 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가압류 집행 이후 100% 자기 명의로 회복된 이 집을 수지는 2달에 걸쳐 자기 손으로 다시 매만졌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원목으로 바꾸었고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제도기를 올려놓을 작은 책상을 짜 넣었지요. 이 집은 이제 한수진이라는 사람이 사는 한수진의 집이었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 소리에 수진이 미소를 머금고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윤서가 작은 화분 하나를 2 손에 들고 서 있었지요. 수진 씨, 집들이 선물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2 여자는 거실 창가의 작은 원목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따랐어요.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봄 햇살 사이로 잔잔히 울렸지요. 윤서가 잠시 잔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골목에서 했던 말, 통화 협박. 다 다시 떠올려도 부끄러워요. 윤서 씨,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그 사람 연극에 속았던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이제 우리 행복해지기만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윤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를 지었지요. 2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은 더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 사장이 수진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종이 가방에 떡 한 상자를 들고요.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선 그는 수진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지요. 사장님, 그때 제가 잘못 들었어요. 합성 사진 하나에 10년 거래를 끄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다음 달 빌라 5채 그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은 그 뒤로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진실을 전했고 한 사람씩 수진의 사무실로 다시 발길을 옮겨왔어요. 사무실은 봄이 오기 전에 다시 일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성실한 만큼은 누구도 흉내 못 낸다는 소문이 업계에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그 시각 도시 변두리 어느 시장 골목 끝 작은 단칸방에서는 갑순과 태윤이 마주 앉아 서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 한 장만 손에 든 채 갈 곳을 잃은 2 사람이었지요. 갑순이 며느리 한 번 잘 골랐어야지 하며 태윤을 원망했고 태윤은 어머니가 그날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야 한다며 갑순을 탓했어요. 좁은 방 안에 그 다툼만이 오갔지요. 그 이름들은 이제 2 사람의 봄날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지요. 윤서가 2시간쯤 머물다 일어섰을 때 수지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어요.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윤서가 떠난 뒤 수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봄 햇살이 어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멀리 골목 끝에 분홍빛 목련 한 그루가 만개해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목련을 한참 바라보다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코피 안 쏟아요. 제 집, 제 기술, 제 인생 다 지켰어요. 보고 계시죠? 수진의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이 번졌어요. 10년의 겨울이 가고 드디어 꽃이 핍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수진으로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인 줄 몰랐어요. 새벽마다 코피를 닦으며 도면을 그리던 그 시간들,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제 청춘을 바치던 그 10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네요.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집을, 이 손기술을, 이 사무실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이 집에는 슬픈 울음소리 대신 향긋한 나무 냄새만 가득할 겁니다. 수지는 천천히 2 손을 모았어요.
한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봄 공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차분하게 채워졌지요. 베란다 밖에서는 분홍빛 목련잎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다. 수진의 작은 읊조림이 봄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만이 거실 안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수진의 10년이 결국 헛되지 않았던 건 묵묵히 견딘 그 시간이 자기 안에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초라했을 때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서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조금 잘 되었다고, 내가 조금 높이 올라왔다고 그 손을 슬며시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수진의 남편처럼요. 내가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의 소중함, 그 가치만큼은 어떤 성공이 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기둥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